시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9월 첫 거래를 보냈네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도 시장에 대한 매수세를 유입시켜줬는데 코스피는 그렇지만 소폭 빠진 모양이에요. 코스피는 빠졌지만 코스닥은 제법 큰 폭의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자, 혼조로 끝난 9월장 먼저 코스피 마감지수입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1.5포인트 아래쪽에서 마쳤군요. 1924.8포인트 정도였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사는 모습이 있었어요. 함께 보시죠. 장중 한때 1930포인트를 찍기도 했었지만 마감가는 금요일 종가보다 아래쪽이었고 외국인의 400억 정도 순매수. 매수 강도가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1조 가까이 산 이후 오늘 조금 쬐끔 산다 하는 느낌이죠. 기관이 770억 정도 보험과 연기금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 개인은 12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마감 종가입니다. 네, 상승폭이 막판에 더 커졌군요. 1.6%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520선 회복하고 525포인트까지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600억 원에 육박하는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다시 200억대 순매수해준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기관도요, 아주 소폭이지만 저게 빨간색입니다. 7거래 만에 일단은 팔지 않고 매수 전환해줬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9월 첫 거래 마감 상황입니다. 1101원 70전 정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저가에서 끝났다고 보셔야겠고요. 8원 30전 정도로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9월) 시장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9월. 정말 얘기만 들으면 만만치 않다, 평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9월 증시 전망을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9월달 코스피가 잘 가면 1970까지 갈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하단은 1850. 시장 전망을 하는 근거로는요. 9월 초에 테이퍼링에 대한 신중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면서 안도랠리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9월 초에 약간 강세를 띈다 이런 논리가 되겠는데요. 유망 업종으로는 전차 그리고 소재 산업재를 꼽았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 산업재 소재를 괜찮게 보고 있고요. 신영증권 중간에 있는 신영증권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주뿐만 아니라 은행주까지도 관심 업종에 놓고 있습니다. 신영증권도 역시 코스피 9월 상단을 1970으로 보고 있는데요. 9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얘기를 했고요. IBK 투자증권은 산업재 소재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쪽 섹터의 이익 하락세가 이제 멈추고 증가세로 바뀔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서 IBK 투자증권 이전에 KDB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잠깐 보시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증권사들은 맥시멈 1970까지 봤지만 대우와 삼성은 1950포인트 정도를 맥시멈으로 9월달 보고 있고요. 시장 전망하는 데 있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 증시가 하락한다면 역시 제한된 상승일 수밖에 없겠다라면서 대우증권은 1950까지만 본다 했습니다. 특별히 SK와 대림산업, 제일기획을 관심 종목으로 세 종목 꼽아줬고요. 삼성증권은 전차 부자라면서 현 주가는 거의 바닥을 통과 중이다. 1950까지는 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1960까지 받고 신한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보네요. 1980까지. 하단으로는 HNC 투자증권이 1820 정도로 상당히 좀 낮게 보는 모습인데 앞서 대우증권은 1800을 하단으로 놓기도 했었죠. 유진투자증권은요. 역시 지금 세 증권사 모두 보시면 9월달 FOMC 관련해서 시장 전망하는데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 뭔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좋아질런지 아니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면서 소강 국면일지 모르겠다 했고요. 신한금융투자 역시 9월에 양적 완화 규모를 한 150억 달러 정도 내외로 줄일 시에는 악재가 노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랠리가 나올 거다 했습니다. 유진투자와 신한금융투자 공통된 점은요. IT 섹터를 좋게 봤다는 점이 되겠고요. HMC 투자증권은 9월에 미국의 출구 전략이 본격화 역시 테이퍼링이 9월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보면서도 자동차와 조선업 쪽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두 증권사인데요. KTB 투자증권은 1920까지 봤고요. 하나투자증권은 1970까지 보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요, FOMC 회의 경과가 되면 역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은 회복세가 나올 거다라고 했고, 역시 유망업종으로 전차를 꼽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1970까지 꽤 많이 봤는데요.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지라도 급격한 약세 전환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테이퍼링 변수로 관련해 시장이 흔들린다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 사는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망업종으로 자동차, 화학, 은행, 보험 상당히 다양한 섹터를 꼽았군요. 네, 9월 적극 매수하자 스트롱바이를 외친 하나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석훈 리서치 센터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9월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트롱바이 얘기하셔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9월에 예상 밴드를 한 1970까지 보셨더라고요. 주요 네네. 일정 FMC 포함해서 언급 좀 부탁드려요.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스트롱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대략 한 3-4%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이제 상단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얘기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에 워낙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다 하고 다 시장에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FOMC가 과연 양적 완화 축소로 시작을 할 거냐, 또는 뭐 시작에 대한 확실한 이제 스케줄을 다시 한번 공표를 할 거냐, 그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지금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이제 버냉키 의장 이후에 차기 연준 총재 인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남아 있고요. 또 일본은 소비세 인상, 그 다음에 독일은 총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각각의 사안들이 시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의 이제 사건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 전체적인 지수와 관련된 전망들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들 생각에도 뭐 테이퍼링이 됐건 연준 총재 인선, 소비세, 독일 총선 모두 어떻게 보면 예상 범위 이내일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뉴스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의 안정감을 좀 더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소위 양적 완화 규모 줄이는 테이퍼링이 9월 FMC부터 시작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내 위기설 9월에 큰데 신흥국 금융 위기 확산 여부까지 포함해서 국내 증시 영향력 짚어봐 주십시오. 네, 테이퍼링은 어차피 실시를 올해 중에 할 거고요. 뉴스란 측면에서 이미 5, 6월 달에 한번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글로벌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머징 마켓의 위험까지 증대시키는 영향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일정 부분은 이제 특히 영향을 받지 않는, 그거에 의해서 매크로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가격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테이퍼링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저 멀리는 남아프리카, 또 브라질 이런 국가들에서 자금의 유출이 굉장히 심해질 경우에는 환율 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게 또 각국의 매크로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차별화된 국가로 자금이 재배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테이퍼링 이후에 문제는 포트폴리오,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배분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배제되는 국가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1870 정도까지만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2차는 좀 어려울까요? 박스권 돌파는 좀 어렵다고 보시나 봐요. 9월 한 달에. 박스권 돌파 조금 어렵죠.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이 큰 흐름으로 보면 아까 자금 포트폴리오의 재배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그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큰 변화라는 거는 사실 이머징 국가보다 선진 진영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신용 등급으로 보면 상당 부분 선진국에 가까워져 있어요. 게다가 유럽 쪽에서 이른바 안전자산들이 상당 부분 없어졌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따져지던 국가들이 그렇지 않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채권 시장이라든지 자금 시장 쪽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경제의 구조는 중국과 유사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2000년대 중반에
이 생산을 통한 성장을 해온 전형적인 어떤 이 생산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이머징 마켓, 완전히 이머징 마켓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 완전히 편입되는 이런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자금 재배분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똑같은 이머징 국가라 하더라도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돈 빼서 우리나라 주식 살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로부터 자금이 조금씩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수급이 선진국만큼 좋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 어쨌거나 우리 이머징과 선진국 사이의 어떤 낀 시장이라 조금은 매수세가 좀 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9월 한 달간 박스권 돌파는 어렵다고 보시고 있는데 네. 역시 시장의 시총 비중이 가장 큰 그리고 최근에 반등세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삼성전자의 뉴스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9월 4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갤럭시 노트 3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주가에 이미 다 좀 녹아 들어갔습니까? 호재가요? 예, 상당 부분 최근에 상승으로 조금 또 녹아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확한 어떤 완전히 반영됐느냐 안 반영됐느냐 이거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상 금년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신제품이면서 하이엔드 제품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모바일 쪽 피크아웃 논란이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그 ROE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인즉슨 이미 글로벌의 하이엔드 모바일 시장 쪽은 포화 상태는 아니더라도 성장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로 모바일 시장 좋아지는 거는 저가폰 확산이고 저가폰이 확산될 때는 이전에 비싼 물건 팔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ROE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우려를 완전히 그 하이엔드 마지막 제품, 올해 마지막 제품이 다 불식시켜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다르게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 제품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애플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3뿐만 아니라 노트 3도 나오면서 저가폰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좋은데 이 부분이 같이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 되면 모바일 피크아웃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안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이전과 같은 하락을 지속하는 모습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 부진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더라도 제품 다변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9월에 종합적인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망 업종으로 다들 전차와 소재 산업재를 많이 언급했어요. 네네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일 텐데요. 하나는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라고 하는 거기에는 자동차도 좀 포함이 될 테고 IT 포함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게 대단한 상승세는 아니다라는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머징 마켓 쪽에 속해 있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를 살펴보는 거는 사실 가격 메리트 측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업종일 텐데 선진국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화학이 괜찮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주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단지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은 너무 길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좀 정리하고 나와서 다시 기다릴 필요가 있고 저희가 9월 전망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9월 전망이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막 추격 매수하세요. 이런 측면보다는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식을 좀 사모아서 올해 4, 4분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게 더 강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세 전환을 중기적으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들이 유리해 보이는 이런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과 조금 장기 보유할 업종 종목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네네. 9월은 여전히 박스권이라는 걸 잊지 말자라시면서 변동성 활용해서 저점 매수해서 트레이딩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의 9월 증시 전망이었습니다.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멘토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오늘까지 사긴 했는데 매수 강도는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코스닥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외인들이 오늘은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강도가 좀 약해졌죠. 최근에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 딱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좀 강했던 섹터는 약간 쉬는 흐름이 나타나고 기존에 움직이지 못했던 쪽에서 좀 반등과 상승을 좀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즉 코스피와 코스닥도 그러한 개념에서 좀 이해가 되겠죠. 코스피가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을 줬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났죠. 전체적인 그 업종의 그런 오늘 흐름을 딱 봐도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최근에 좀 시장의 어떤 반등을 주도를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났죠. 어느 정도 좀 순환되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다른 섹터들 오늘 뭐 강했던 소재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거의 모든 업종이 좀 상승을 하는 또 제약 쪽,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흐름도 좀 보여줬죠.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은 아까도 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좀 약했던 섹터가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주는 그러한 흐름을 좀 줬다고 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업종 차트 지수,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예전에 좀 말씀드린 그러한 흐름이죠. 일단 1920포인트까지 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에는 상방으로 1950포인트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상승 여력은 조금은 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반등의 목표치 정도는 어느 정도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 주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이러한 관점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수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불확실성, 현재 QE 조기 종료라든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 현재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단계적인 그러한 축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양적 완화 조기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시장은 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때 혹 1900 이하로 좀 나오는 1870포인트 혹은 크게는 1850포인트 뭐 이러한 좀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 조정을 나올 때는 좀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는 바로 이제 IT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소재산업재 이러한 좀 민감주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을 조정시마다 좀 모을 수 있는 올해 하반기를 보고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 차트상으로도 장기평선, 이 200일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부딪히고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도 뭐 넘어서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악재 해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 이러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강하게 추세 상승을 하기엔 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할 때 1950포인트 근접하는 현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을 좀 주게 됐죠. 반등을 좀 주게 됐는데 향후에 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어떤 펀더멘탈이 좀 이상이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면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전제는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섹터라면 이따가 특징주에도 좀 나오겠지만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계속 코스닥 쪽도 좀 보유를 해나가면서 향후에 코스피 쪽이 좀 안정화되면 코스닥 쪽도 다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아질 때는 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중소형주라든가 최근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서도 뭐 실적이 좀 양호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이상이 없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그대로 좀 인내를 좀 하시면서 보유하는 그 전략이 좀 더 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차 이제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떤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 여전히 더 유효하다. 그리고 현 구간에서 상승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또 조정을 좀 대비하는, 즉 현재 코스피는 약간의 조정을 좀 대비하는 전략이 더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조정 시 매수. 오늘 1, 2부 통틀어서 모든 분들이 다 양봉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추격 매수는 안 된다라는 얘기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얘기 들어봐야 될 텐데, 아까 코스닥 종목도 준비하신 듯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셀트리온이 거의 상한가 가는 분위기로 마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KT, 그리고 동국제강, 휴비츠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주파수 경매 종료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됐었던 부분이죠. 바로 이제 KT 쪽에서 황금 주파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 그 서비스 자체가 광역 LTE 서비스 자체가 기존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LTEA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말기 교체 없이도 LTE 휴대폰을 가지고 2배 빠른 그런 속도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단기적인 좀 호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 KT 쪽에서 향후에 거기에 또 해당이 되는 요금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금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부분을 너무 호재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향후에 또 마케팅 관련도 있겠죠. 향후 이제 앞으로 이 주파수 경매가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 통신 3사에서 향후에 마케팅 방향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비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 실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주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파수 종료가 된 부분,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도 최근 연기금에서 상당히 좀 이 종목, KT라는 종목을 집중해서 매수를 해왔습니다. 기관에서. 다만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탄력적이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그 1차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하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좀 향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려사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좀 향후에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방어적인 관점에서 통신주 정도는 또 포트에 한 종목 정도 편입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철강 쪽이죠. 오늘 뭐 중국의 지표도 좀 호조를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뭐 철강 가격 계속 인상이 돼가고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원가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완화돼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이 최근 뭐 흐름이 좋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그 부분과 연관이 돼서 이러한 철강 쪽과도 계속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연관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 뭐 외인들의 수급도 양호하고 기관의 수급도 좀 좋은 흐름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좀 꽤 많은 그러한 금액을 매수를 좀 한 걸로 보여집니다. 동국제강 철강 쪽 같은 경우 아까도 그 시장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IT 자동차 전차 쪽과 이런 소재산업재 철강 쪽도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아이스코가 최근에 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 또한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이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되고 나서 안착되는 그러한 좀 과정,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철강 쪽 같은 경우 이러한 동국제강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향후 앞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동국제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 종목이 휴비츠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바이오 쪽이죠. 향후에 이러한 우리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바이오 중에서도 이 종목이 이제 의료 장비 쪽으로 봐야 되겠죠. 향후 정부의 뭐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 부분은 앞으로도 뭐 고령화 사회, 앞으로 고령 사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섹터인데요. 하반기에 동종목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상해유비치라는 중국의 자회사 부분도 성장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의 그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중국 관련한 그러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그러한 중국에서의 그런 호재성의 그 재료가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 구간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패턴 보여주는 뭐 바이오 쪽 섹터라든가 IT 부품주의 중에서도 그러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징주로 KT, 동국제강, 휴비츠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하한가 그리고 하한가 탈출을 거의 뭐 상한가로 하루 만에 거의 분위기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여전히 외국인이 판 것 같거든요. 기관 매수로 반등했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좀 신뢰를 보일 수 있는지 기술적 반등 아닌가요? 셀트리온요? 네. 예,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맞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한 흐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의 어떤 후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그 램시마의 허용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왔었고 이미 이제 허가가 받은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하한가까지도 간 흐름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역시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주는 이 하락할 시에 주 받아주고 있는 그 매수의 주체는 바로 이제 개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떤 다시 한번 어떤 상승 구간으로의 전환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어떤 반등은 좀 가능하겠으나 뭐 6만 원 이하 정도 반등이 나와도 6만 원을 넘어서는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나 좀 보여집니다. 향후에 이 추가적인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한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서정진회사의 지분 관련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매각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어떤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하시고 현재 지금 이 개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쪽에서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 관련 쪽이 먼저 셀트리온이 올라왔고요. 다음에 지금 뷰옥스라는 장비 쪽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쪽에 차바이오나 이런 쪽들 아직까지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좀 순환 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셀트리온은 오늘 급반등했지만 기술적 반등이다 분석해 주셨고 6만 원까지 주가 회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도 첨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갈팡질팡하던 코스피가 9월 첫 거래일 1920선에서 약보합으로 마친 날입니다. 이번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법,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을 구체적이고 쉽게 전달받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발음이 조금 어려운 정동웅 전문가님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만 어려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방법, 먼저 두 분의 결론만을 모아놓은 것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주식 살까요? 두 번째 질문은 종목 선정 기준은 뭘로 정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뭘 살까요? 이렇게 세 번째 질문까지 드려봤는데요. 먼저 정재훈 멘토님의 답변부터 볼까요? 왼편의 정재훈 멘토님, 외국인들 수급을 확인하자. 외국인들 사면 사자 뭐 이런 얘기실까요? 잠시 더 들어보겠고요. 정동 전문가님은 현금을 부유하자. 주식 살까요?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급락 시에만 사자 하셨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실적 발표 공백 기간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정동 전문가님은 중소형 개별주를 주목하자. 그러니까 종목 고를 때 중소형주 개별주를 좀 보자라는 것이 정동 전문가님의 생각이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결론은 똑같네요. 정동 전문가님은 대덕 GDS, 정재훈 멘토님께서는 디스플레이텍, IT 부품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는데 정재훈 멘토님께서는 주식 살까요 하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라고 오늘 매수 강도 조금 떨어졌어요. 네, 오늘 매수 강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조정의 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이 좀 매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까지 좀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차트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6개월 만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지난주에 주 중반에 셀트리온에 대한 강세, 이 약세에 따른 착시 효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스닥 매도의 규모를 좀 따져보게 된다면 8월 27일 날 323억 이후에 꾸준하게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경부터 대량의 좀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었는데요. 잠깐 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28일부터 50만 주 이상씩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180만 주 가까이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 이번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까지도 일단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셀트리온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53,000원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5만 원대 일단 회복했는데 추가적인 반등도 셀트리온에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동 전문가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주식 살까요 하니까 현금을 들고 있자라면서 급락시에만 사자. 어떤 분은 현금보다는 방어주 사는 게 낫다라고도 하시던데 급락한다면 어느 정도 지수대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역시나 이제 1900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1900 미만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윈도우 드레싱 경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난주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장에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해서 코스피를 마감 동시효과 때 2천억 원 이상을 사면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렇게 전체화 분단이 가파르게 상승 마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윈도우 드레싱임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계는 조금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벤트가 조금 많은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컷오프 위칭데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9월 달에 있고 그리고 22일에는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있는 17, 18일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계 매물 그러니까 대형주가 조금은 상승이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하락 시에 저가 매수하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9월 중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보다는 좀 실적 우량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의 이제 원동력은 외국인의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적 우량주로만 이렇게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학주에서도 기관이 화학주를 선호하고 있지만 화학주에서도 효성 같은 종목은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연이어 보이고 있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3분기에도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화학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듯 외국인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저평가 종목으로만 접근을 한다. 그렇다면 역시나 외국인을 따라서 실적 저평가주, 실적 우량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말들을 많이 듣는데 최근에 유럽과 중국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건설이나 화학, 기계까지 유럽이나 중국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 업종군에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
뒷받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순환매 장세에서 뭐 기계, 화학주까지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적이 좋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그동안 몇 년,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뭐 정유 화학주들이 무너지면서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기관에서 바스켓을 꾸준히 비움에 따라서 펀드 중에서 비중이 가장 낮았던 게 중국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 호조,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유럽까지 경제지표가 호전되게 나오면서 이렇게 비웠던 바스켓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채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더 큰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2차 상승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내 시장이 해외에서도 지금 외신에서도 국내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신흥국 중에서 체력이 가장 강하다. 이러한 코멘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적이 기반이 돼 있는 종목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IT나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조금은 더 몰릴 경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는 좀 관망세를 유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석 이후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외신조차 국내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기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00 이상에서 투신권에서 지속적으로 펀드 환매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역시나 FOMC 회의가 겹쳐 있는 추석 연휴를 그냥 들고 갈 것인가? 저는 어느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불확실성이 조금은 제거된 상태에서 투신권에서 좀 매수에 가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추석 이전에는 좀 관망세, 그러니까 급락하기 전에는 매수를 하지 말고 급락할 때만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 주 목요일날 예정돼 있는 동시만기 이전에는 코스닥이 약간 더 역시 빠른 수익을 낼 가능성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선정법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지훈 멘토님에서는 실적 발표 공백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종목 볼 때 실적을 좀 보기엔 좀 어정쩡하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뭘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들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그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3분기 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따라줘야 되지만 일단 수급이 따라줘야 일단 매기가 들어올 수 있고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의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국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제 경기가 견조하게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는 여러 가지로 좀 순환 상승을 좀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환율, 원달러 차트의 흐름들인데요. 지금 단기 박스권역입니다. 1130원에서부터 1100원대 구간들을 이탈을 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100원대에 이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을 때 내수 섹터형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 섹터들의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환율에 대한 요인들로 인해서 잠깐 숨고르기가 나타나는 사이에 이런 섹터들, 내수 관련 섹터들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환율은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것입니다. 1090원 정도가 갭이 하나 발생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네네. 1090원 구간의 지지 여력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업종별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틸리티 섹터 쪽이나 내수 섹터에 대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된다면 환율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이런 섹터들 종목분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IT와 자동차 쪽으로 순환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나타나면서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보면서 내수지의 흐름을 보는 것이 하나요. 전차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뷰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동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 제가 여쭤보니까 중소형 개별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코스닥 얘기하셨고 실적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형 개별주를 좀 관심 있게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디커플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주도하에 대형주 그리고 전차 군단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기관 주도하에 중국 경기 섹터를 매수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코스닥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이 조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이 나왔었는데 최근 거래일 순매수 동향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6, 7 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매도가 껴있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순매도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를 팔아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불확실성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확대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자체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빠졌듯이 일부 차익 실현한 물량을 가지고 다시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로 자금을 쏟아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역시나 실적 우량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형이가야 아우가 간다 이런 말들을 다들 아시는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가는 건 역시나 저평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주가 갈 가능성이 중소형 개별주가 간다면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전까지는 중소형 개별주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는 내일장 뭘 살까요? 종목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정지훈 멘토님은요. 7월, 8월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개선된 디스플레이텍을 갖고 오셨어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3분기 또한 마찬가지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라는 부분들 삼성전자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좀 넘어갈 거고요. 중저가 태블릿 PC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차이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LCD 패널 쪽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장착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화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AMOLED 대비해서 약 30%가량 저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LCD 모듈 업체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제품을 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반기에 보급형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한 출시가 좀 집중적으로 될 부분들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거리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4일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3가 공개를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4가지 모델로 좀 나타날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6일부터는 국제가전 박람회가 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로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공백기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어느 정도 눌림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13,350원 신고가를 찍고 현재가 12,500원에 위치해 있는데 가격 대응 부탁드려요. 예, 잠깐 수급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8월 23일경 일단 외국인 쪽에서 33만 주의 대량 매수가 좀 유입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12,000원대 초반권역에서의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공백기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일단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종가가 12,500원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매수
단가를 12,350원에서 12,000원권역, 즉 21선 부근대에 근접하는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그려졌던 이 자리대입니다. 즉 11,500원이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명확한 디스플레이트 가격 설명까지 수급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동 전문가님의 내일장을 위한 추천주, 대덕 GDS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저평가주, 좀 실적 우량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2분기에 지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대덕 GDS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국내를 대표하는 PCB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덕 GDS 2분기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1,84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12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덕 GDS의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설은 지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게 정말 믿을만한 수치냐,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이렇게 말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실적 발표를 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31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덕 GDS를 커버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기존의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루머가 나돌고 확인해 본 결과 부랴부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을 190억 원으로 상향을 했었는데 지금 31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대덕 GDS 같은 경우는 16,0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 하락갭을 모두 메우는 상승 파동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이 상승 파동 자체에서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녹아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사상 최대 실적, 너무 시장 가이던스를 너무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전 거래일 금요일장에 아무래도 음봉을 크게 맞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는 하락 추세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이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화소 이제 카메라 모듈형 PCB 같은 경우는 역시나 13메가 이런 들어가는 PCB 같은 경우는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4의 효과로 2분기에 이제 사상 고마진을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로 갈수록 이런 고카메라 모듈용 화소가 줄어들에 따라서 마진율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메가, 5메가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면서 영업이익도 200원대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덕 GDS의 예상 PER은 4.8배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4.5배 수준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예상되는 영업이익 자체가 1,000억 원 가까이 98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애플도 주가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장세가 온다면 이런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과도한 저평가 영역에 있는 대덕 GDS가 좀 크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덕 GDS 같은 경우는 23,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고가 본 프리미엄 폼 이제 성장 우려감으로 하락을 할 때 동반적으로 이제 부품주들이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6,0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역시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3, 4분기도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200억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하락 갭은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박스권 안에 아직 갇혀 있다. 그런데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상승률을 본다면 하반기에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가 동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은 장 종료했기 때문에 19,35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21,000원까지는 상승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덕 GDS 추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추천주 AS 들어볼 텐데 먼저 정재훈 멘토님의 서원인텍 5%가량 수익 났어요. 오늘도 3%대 올랐고요. 예, 일단 서원인텍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000원대의 매물대를 좀 저항대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이 스마트폰
플리커버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이고요. 3분기 일단은 북커버의 매출이 진행될 것이다,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올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일단 홀딩 전략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인텍 목표 가격은 15,5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동 전문가님의 지난주 추천주였죠. 슈프리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4%대 급반등 좋았지만 한 번 주중에 손절가도 터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코스닥 장세에도 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물량을 출회하면서 그날 7, 8%대 하락을 맞으면서 손절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슈프리마는 제가 맨 처음에 기업을 소개해드릴 때 좋은 기업이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는 좋은 기업인 관점에서 봤을 땐 장기적인 성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슈프리마 뭐 단기 손절가를 터치해서 손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차피 보안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는 뭐 올해 실적 대비 PER이 뭐 20배다 조금 고밸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워낙 영업이익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그만 매출액 증가에도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가 대폭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된다면 PER이 20배가 아니라 10배 그러니까 10배 15배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땐 슈프리마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묻어가는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도 원칙대로 했다면 괜찮지만 중장기용 홀딩도 슈프리마 적합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제자리였고요. 코스닥은 급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량 수주 때문에 10원가량 급락해서 1,100원 붕괴 위기에 처해서 맞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